왜 하필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냐고요? 대답은 잔혹합니다. 그녀들의 사랑은 달콤한 듯 시작되지만 곧 숨막히는 올가미로 바뀝니다. 고집은 벽보다 단단하고 잔소리는 폭탄처럼 터지며 돈 문제는 끝없는 전쟁으로 번집니다. 젊을 땐 귀엽게 보였던 집착이 나이 들어서는 쇠사슬이 되어 상대의 자유를 박살냅니다. 재혼으로 새 삶을 꿈꾸던 남자들이 결국 병원 신세를 지고 빚더미에 앉으며 가족과 절연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남은 노년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절대 안 되는 충격적인 이유 5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당신 역시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고집이 하늘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이 고집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는 독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물러서지 않고 틀린 걸 알면서도 끝까지 버티는 그 집착은 결국 상대 남자의 삶을 파괴합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관계가 갈등과 전쟁으로 뒤바뀌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끝없는 고집입니다. 서울에 사는 이규석 씨는 부인을 잃고 3년간 혼자 살다가 친구의 소개로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 재혼했습니다. 처음엔 다정했고 배려심 깊었습니다. 이제 외로움 끝났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결혼 3달 만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된장찌개에 간이 짜다며 하루 종일 말을 섞지 않았고 시장에서 반찬 하나 고르는데 의견이 다르면 사람들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씨가 잘 달래보려 했지만 그녀는 삐치면 며칠이고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틀렸다고 그럼 내가 나가 라는 말 한마디에 집에서 쫓겨나 찜질방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고집은 단순한 성질이 아니라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부산의 장영철 씨도 같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함께 산 여자는 친구 모임에서 심지어 가족 모임에서도 자기 말만 옳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장 씨가 반박이라도 하면 나를 무시하냐라며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친구들은 그 자리를 피했고 가족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그녀의 고집 때문에 내 인간관계가 다 무너졌다. 나는 점점 고립됐고 결국 우울증 약까지 먹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한 사람의 끝없는 고집이 또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비극이었습니다. 이런 고집은 대화로 풀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설득하려 하면 더 강해지고 맞서려 하면 불길처럼 번집니다. 결국 남자는 지쳐 쓰러지고 생활은 갈등의 연속이 됩니다. 집은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라 매일 폭발하는 전쟁터로 바뀝니다. 아침마다 눈치 보며 일어나고 저녁마다 긴장 속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녀의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고 작은 말실수 하나에 며칠이 지옥으로 변합니다. 대전의 오세훈 씨는 이 고집을 견디다 결국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그녀와의 싸움은 매일 반복됐고 결국 그는 고혈압과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고 했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숨이 막히고 나가는 게 더 편하다. 결국 병원 침대에 누워서야 깨달았습니다. 고집스러운 사람과 함께 사는 건 천천히 목줄이 조여오는 것과 다름없다는 걸 말입니다. 늙어 나이 많은 여자들의 고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집니다. 젊을 땐 고집도 타협으로 풀렸지만 나이 들면 경험과 자존심이 더해져 내가 맞다는 신념으로 굳어집니다. 이 고집은 바위처럼 단단해져 어떤 대화나 타협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남자는 언제나 져야 하고 언제나 양보해야 하며 언제나 침묵해야 합니다. 재혼으로 새 삶을 꿈꾸던 남자들이 결국 병원 신세를 지고 빚더미에 앉고 가족과 절연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고집입니다. 이 지독한 고집은 사랑도 파괴하고 존중도 없애며
결국 남자의 영혼까지 갉아먹습니다.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 그것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고집은 숨통을 조이는 족쇄이고 일상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덫입니다. 한번 빠져들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벗어나더라도 이미 남은 건 상처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가장 치명적인 이유, 고집이 하늘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체력 저하로 함께 활동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일상은 몸으로 버텨야 하고 부부의 삶은 함께 움직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 많은 여자와의 관계에서 가장 뼈아픈 현실은 바로 체력의 벽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맞아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결국 갈등과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김도현 씨는 부인을 잃고 재혼을 했습니다. 처음 만난 그녀는 따뜻했고 대화도 잘 통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2달 만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김 씨는 여행을 좋아했습니다. 주말마다 가까운 산에 오르거나 바닷가 드라이브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새 아내는 1시간만 걸어도 숨이 차다며 주저앉았습니다. 계단 몇 개만 올라도 무릎이 아프다고 투덜거렸습니다. 결국 김 씨는 혼자 산에 오르고 혼자 여행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함께 하려고 결혼했는데 결국 더 외로워졌습니다. 부산의 장성우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춤추는 것을 즐겼습니다. 동호회 모임에서 라틴 댄스를 추며 활력을 얻곤 했습니다. 그러나 재혼한 아내는 음악 소리만 커도 머리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파트너가 되어주기는커녕 의자에 앉아 한숨만 쉬었습니다. 장 씨는 결국 무대에서 다른 여성과 춤을 추어야 했고 집에 돌아오면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늙었다는 걸 모르는 거냐? 나한테 왜 무리하라고 하냐? 아내의 말에 그는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느꼈습니다. 함께 즐기지 못하는 삶은 지옥이라는 것을. 더 충격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대전의 박재호 씨는 아내와 함께 해외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오랫동안 모아온 돈으로 유럽 일주를 준비했죠. 그러나 출발 당일 아내는 공항에서 쓰러졌습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겹쳐 긴 비행기를 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결국 여행은 취소됐고 수천만 원의 예약금은 날아갔습니다. 박 씨는 울분을 토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꿈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함께할 수 없는 몸이라면 왜 나는 결혼을 했던 걸까요? 그 후 그는 집에만 갇힌 채 아내의 약 봉지를 챙기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체력 저하는 단순히 활동을 못한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의 공감대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는 하고 싶어도 다른 하나는 못합니다. 하나는 나가고 싶어도 다른 하나는 눕고 싶습니다. 결국 남자는 혼자가 되고 여자는 짐이 됩니다. 이 간극이 쌓이면 원망이 되고 원망은 분노가 됩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이명훈 씨는 이 간극 때문에 결국 이혼을 택했습니다. 그는 낚시광이었고 새벽마다 바다로 나가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새벽마다 일어나기 힘들다며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낚시 갈 거면 나랑 살지 말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즐거움이 죄가 됐습니다. 같이 못한다는 이유로 내 인생마저 잘못된 게 돼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짐을 싸고 집을 나왔습니다. 늙어 나이 많은 여자의 체력 저하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함께하는 즐거움을 빼앗아갑니다. 손잡고 걷는 산책도, 함께 떠나는 여행도, 같이 즐기는 취미도 모두 사라집니다. 남는 건 집안의 싸움과 병원 진료표뿐입니다. 처음엔 이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남는 건 답답함과 후회뿐입니다. 사랑은 함께 웃고 함께 움직이는 데서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체력이 무너진 상대와의 삶은 결국 외로운 독방과 같습니다.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체력 저하로 인해 함께 활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몸이 버티지 못하면 끝입니다.
이 잔혹한 진실을 모른 채 발을 들였다가는 당신의 노년이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늙는 두려움을 분노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늙는 게 두렵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을 눈물로, 어떤 사람은 체념으로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나이 많은 여자가 그 공포를 분노로 바꿔 쏟아낼 때입니다. 남편에게, 자식에게, 주변 사람에게. 그 분노는 단순한 화가 아닙니다. 시한폭탄처럼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서울에 사는 최영호 씨는 부인을 잃고 몇 년 후 재혼을 했습니다. 처음엔 그녀의 활달함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달라졌습니다. 거울을 보며 깊어진 주름을 탓하더니 그 불만을 최 씨에게 쏟아냈습니다. 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늙은 게 다 너랑 살아서야. 말도 안 되는 억지가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김 씨가 달래면 달랠수록 그녀는 더 소리쳤습니다. 늙음에 대한 두려움이 분노가 되어 남편을 향한 독설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최 씨는 고혈압 약을 손에서 놓지 못하게 됐습니다. 부산의 박성진 씨는 더 끔찍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새치 한 올에도 예민했습니다. 머리카락을 뽑아내며 거울을 부수듯 바라보다가 갑자기 박 씨를 향해 나 늙었다고 다른 여자 찾을 거지? 라며 소리쳤습니다. 사실 박 씨는 그런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의심을 분노로 바꾸어 매일같이 그를 추궁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친구도 만나지 못했고 전화 한 통에도 변명을 해야 했습니다. 늙는 공포가 그녀를 집착과 분노로 뒤덮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남편이 짊어져야 했습니다. 대전의 윤재민 씨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의 아내는 거울 앞에서 화장품을 쏟아붓고도 왜 이렇게 효과가 없어? 다 내 탓이야 라고 악을 썼습니다. 주름이 깊어질수록 피부가 처질수록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졌습니다. 밥상 위에서도 침실에서도 심지어 가족 모임 자리에서도 그녀는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윤 씨는 결국 병원에서 공황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랑에서 시작했지만 끝은 지옥 같은 감옥이었습니다. 이런 분노는 단순한 짜증이 아닙니다. 늙음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폭발적 감정입니다. 그것은 남자의 평범한 일상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저녁마다 밥을 먹으며 듣는 건 내 얼굴 주름을 보라는 원망이고 아침마다 일어나 마주하는 건 왜 나를 더 예쁘게 만들어주지 않냐는 소리입니다. 사랑의 대화는 사라지고 분노의 독설만 남습니다. 인천에 사는 김태수 씨는 재혼한 지 1년 만에 20kg이 빠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밥을 먹어도 체한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게 전쟁터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아내는 늙는 두려움을 분노로 바꾸어 매일같이 그를 몰아붙였습니다. 옷차림 하나에도, 시선 하나에도, 한숨 한 번에도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심장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실에 누워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늙는 두려움이 내 목숨을 갉아먹었다. 늙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릅니다. 나이 많은 여자가 그 두려움을 분노로 풀어낼 때 남자의 삶은 더 이상 삶이 아닙니다. 웃음은 사라지고 공포와 긴장만 남습니다. 매일이 지뢰밭이고 매일이 폭풍우입니다.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녀들의 늙는 두려움이 곧 남자를 향한 분노로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분노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건강을 갉아먹고 결국 삶 자체를 파괴합니다. 사랑이 아닌 독, 따뜻함이 아닌 분노. 그 끝은 지옥일 뿐입니다.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네 번째 이유는 건강 문제로 상대의 삶까지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무너진 순간 그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문제는 단순히 아픈 본인만 힘든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남자의 삶까지 송두리째 파괴한다는 겁니다. 처음엔 동정심으로 시작했다가 끝은 지옥 같은 간병인의 삶으로 끝납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박상호 씨는 부인을 잃은 뒤 5년 만에 재혼했습니다. 새 아내는 웃음이 많았고 정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2달 만에 갑작스럽게 무릎 관절이 붓고 허리가 굽어 집안일조차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병원 진료비는 매달 수십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하루는 박 씨가 퇴근해 오니 아내는 침대에 누워 오늘은 일어나지도 못했다며 울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녁 준비, 집안일, 약 챙기기까지 모두 박 씨의 몫이 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랑해서 시작했는데 결국 난 환자 옆 간병인이 돼 있었습니다. 부산의 오영수 씨는 더 참혹했습니다. 아내는 재혼 전부터 당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는 말만 믿고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결혼 후 1년이 지나자 합병증이 찾아왔습니다. 발에 괴사가 생겨 결국 절단 수술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 순간 오 씨의 인생도 끝이었습니다. 매일 혈당을 체크하고 병원에 데려가고 욕창이 생기지 않게 뒤집어주고 그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아니라 간호사였습니다. 내 삶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는 빚더미에 앉았고 친구와의 모임도 다 끊겼습니다. 아내의 건강 문제는 결국 그의 삶까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대전의 이재문 씨는 재혼 후 단 6개월 만에 무너졌습니다. 아내는 심장질환으로 수술을 받았고 이후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디든 같이 다녀야 했습니다. 약속 하나 잡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갑자기 쓰러질까봐 늘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인생이 멈췄습니다. 여행도 모임도 일도 다 포기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는 족쇄가 됐습니다. 이렇듯 나이 많은 여자의 건강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병이 아닙니다. 상대 남자의 삶까지 무너뜨리는 파괴력입니다. 아픈 사람은 당연히 힘들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병듭니다. 웃음은 사라지고 불안만 남습니다. 매일 약 봉지를 챙기며 하루를 시작하고 응급실을 드나들며 하루를 끝냅니다. 사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남는 건 피로와 절망뿐입니다. 인천의 강민석 씨는 결국 도망치듯 집을 나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의 건강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처음엔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어서 시작했지만 결국 내 삶은 감옥이 됐습니다. 숨 쉴 틈조차 없었습니다. 그가 떠난 집에는 약 봉지와 병원 영수증만 남았습니다.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건강 문제는 절대 혼자만의 짐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남자의 삶까지 집어삼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가 하루아침에 족쇄로 변하고 간병인의 삶으로 끌려갑니다. 그 무게는 시간이 갈수록 더 무겁게 짓누릅니다. 사랑은 함께 웃고 함께 걸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과 약에 묶여 사는 삶은 사랑이 아니라 형벌입니다.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치명적인 이유. 바로 건강 문제로 상대의 삶까지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이 잔혹한 진실을 모른 채 발을 들였다가는 당신의 노년은 희망이 아닌 감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5번째 이유는 집안일을 무기로 협박하기 때문입니다. 집안일은 원래 함께 나누는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그것을 사랑의 도구가 아닌 협박의 무기로 바꿔버립니다. 밥 한 끼, 빨래 한 번, 청소 한 번이 칼날이 되어 남자의 목을 겨눕니다. 내가 집안일 다 하는데 너는 뭘 해? 라는 말이 반복되면서 남자는 점점 무력해지고 결국 죄인처럼 살아갑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정혜석 씨는 아내를 잃고 몇 년 뒤 재혼했습니다. 처음엔 따뜻했습니다. 밥상을 차려주고 빨래를 개주고 청소도 꼼꼼히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집안일이 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내가 밥 해줬으니 내가 돈 내놔라. 내가 청소했으니 내가 내 말 들어라. 정신은 점점 벙어리가 되어갔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도 매번 사과해야 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빨래를 입으면서도 청소된 집에서 숨 쉬면서도
그는 늘 죄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집안일은 감사가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부산의 김종태 씨도 같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아내는 늘 내가 없으면 이 집은 하루도 안 굴러간다라고 외쳤습니다. 맞는 말이었지만 그 말은 협박이었습니다. 밥을 안 해주면 굶어야 했고 빨래를 안 해주면 더러운 옷을 입고 나가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안 하면 내가 하든가. 그러나 김 씨가 직접 하려 하면 내가 하면 더럽다. 내가 해야 한다라며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무너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집의 주인이 아니라 집안일이라는 쇠사슬에 묶인 노예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대전의 윤철수 씨 사례입니다. 그는 아내와 살면서 매일같이 집안일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아내는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밥을 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빈 반찬통만 있었습니다. 빨래도 돌리지 않아 그는 땀 냄새 나는 셔츠를 입고 출근해야 했습니다. 친구들은 왜 그렇게 사냐고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일은 단순한 가사 노동이 아니라 그의 자존심과 인간관계를 짓밟는 무기였습니다. 결국 그는 집을 나와 혼자 살게 됐습니다. 밥이 없어도 빨래가 없어도 그 협박에서 벗어난 게 자유였습니다. 이런 협박은 단순히 집안일 문제가 아닙니다. 남자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삶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남자는 돈을 벌어다 줍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건 감사가 아니라 협박입니다. 내가 집안일 하니까 내가 고개 숙여라. 이런 관계는 사랑이 아닙니다. 힘의 균형이 깨진 전쟁입니다. 인천의 박영수 씨는 그 전쟁에서 결국 건강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밥상을 무기로 협박했습니다. 내가 해주는 밥 안 먹을 거면 나가라. 그는 늘 억눌려 살았습니다. 스트레스는 결국 위궤양으로 이어졌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선택한 여자가 결국 내 몸을 갉아먹는 칼이었구나. 늙어 나이 많은 여자들이 집안일을 무기로 삼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신이 가진 힘이 그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외모로 매력으로 상대를 끌었지만 나이 들어 남은 건 집안일 뿐입니다. 그마저도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상대를 굴복시키는 무기로 사용합니다. 결국 남자는 집이라는 감옥에 갇히고 집안일이라는 족쇄에 묶입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불안하고 빨래 냄새를 맡으면서도 모욕을 느낍니다. 청소된 거실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더럽혀집니다.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집안일을 사랑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협박의 무기로 쓰기 때문입니다. 그 협박은 남자의 자존심을 찢고 삶을 무너뜨리며 결국 노년을 지옥으로 끌어갑니다. 사랑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남는 건 협박과 절망뿐입니다.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을 댓글에 적어주시면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늙어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잔혹한 현실 속에 숨어 있습니다. 평생 자식과 형제, 친구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의 끝은 병원비조차 없어 신음하거나 형제의 빚에 휘말려 집을 잃고 친구의 요구에 끌려다니다 노후 자금까지 날려버리는 비극입니다. 결국 남은 건 텅 빈 지갑과 외로운 병실 뿐입니다. 왜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지 끝까지 보시면 잔인한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도 해주세요. 늙어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자식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라는 이름에 속아 평생을 퍼주며 살다가 늙어서는 자식에게 철저히 착취당하는 비극을 맞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식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돈을 빼앗기고 시간을 갈아넣고 몸마저 혹사당하다. 결국 병실에 홀로 누워 울부짖는 부모들의 현실은 잔혹합니다. 자식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늙어서라도 철저히 이기적이어야 합니다. 경기도 안양에 살던 김영자 씨는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혼자 두 아들을 키우며 자신은 헌 옷을 입고도 아이들 옷은 새 것으로 챙겼습니다. 아들 결혼 자금에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고 손주 돌보느라 무릎이 망가져도 참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도 끔찍했습니다. 아들은 부모의 희생을 고마워하기는커녕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매달 돈을 요구했습니다. 엄마, 연금 타잖아. 우리 좀 보태줘. 이 말이 그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70세가 넘어서도 스스로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무릎 수술을 미루고 방 안에서 절뚝거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바쳤지만 돌아온 것은 이혼과 착취뿐이었습니다. 반대로 전라북도 군산에서 살던 박명자 씨는 일찍부터 자식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젊을 때부터 원칙을 세웠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를 수 있을 때까지만 돕는다. 결혼, 집, 애 키우는 건 각자 알아서 해라. 자식은 처음엔 원망하며 이기적인 엄마라고 불평했지만 박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받은 연금과 저축을 오롯이 자신에게 썼습니다. 치과 치료를 받을 땐 가장 좋은 병원을 선택했고 친구들이 체면 때문에 못하는 해외여행도 마음껏 다녔습니다. 노년이 되자 자식들은 오히려 박 씨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자기 인생을 지키셨잖아. 우리도 닮아야 해. 결국 그는 이기적이라는 욕을 먹고도 자식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당당히 자기 인생을 지켜낸 승자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극명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한쪽은 자식이라는 이름에 속아 평생을 착취당하며 늙었고 다른 한쪽은 이기적이라는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자기 몫을 지켜내며 웃으며 늙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시합니다. 한 번 돈을 내주면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요구합니다. 돌봐주면 더 돌봐달라고 손을 벌립니다. 부모의 몸과 돈을 다 쓰고 난 뒤엔 냉정하게 등을 돌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늙어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자식에게 이용당하지 않아야 남은 인생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내 노후를 파괴하는 굴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착한 부모, 헌신적인 부모라는 이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작 내 삶은 초라하고 비참하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실패입니다. 욕을 먹더라도 내 돈은 내 인생에 쓰고 내 시간은 내 행복을 위해 써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순간에 나는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았다. 내 삶은 내 것이었다라고 웃으며 떠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지혜로운 노년입니다. 늙어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원하지 않는 모임에 억지로 끌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임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 됩니다. 체면 때문에 억지로 참석해야 하고 빠지면 노인네가 인심이 야박하다는 수군거림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그 모임 속에서 내 지갑은 텅 비고 내 자존심은 짓밟히며 남은 건 피로와 후회뿐입니다. 이기적으로 살지 못한 노년은 결국 불필요한 모임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살던 김순자 씨는 평생 모임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친척 모임, 동창 모임, 종친회까지 어른이니까라는 이유로 단 한 번도 빠질 수 없었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십시일반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내야 했고 빠지면 욕을 먹었습니다. 70세가 넘어서 연금 생활을 시작했지만 매달 모임 회비와 경조사비로 지갑은 텅텅 비었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 참고 전기세를 밀려 전등조차 꺼야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그토록 챙겼던 모임. 사람들은 정작 그녀가 아플 땐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순자 씨는 내가 왜 그토록 억지 모임에 끌려다니며 살았을까라는 회한 속에서 노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반대로 부산 해운대에 사는 이정옥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65세가 되던 해 스스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모임은 이제 가지 않겠다. 친척 모임에도 친구 모임에도 종친회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형제와 친구들이 이기적이다, 인심이 야박하다라며 비난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돈과 시간을 자기 자신을 위해 썼습니다.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독서와 운동으로 건강을 챙겼습니다. 모임에 끌려다니던 친구들이 얼굴에 피로를 쌓으며 허덕일 때 이정옥 씨는 오히려 젊은이 못지않게 활기찬 노년을 살았습니다. 그가 남긴 말은 단호했습니다. 내 시간을 남에게 팔아먹지 않으니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다. 두 사람의 삶은 극명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한쪽은 원하지 않는 모임에 억지로 끌려다니며 돈과 시간을 다 잃고 후회 속에 늙어갔고, 다른 한쪽은 욕을 먹더라도 자기 원칙을 지켜 자유롭게 늙어갔습니다. 노년을 파괴하는 건 외로움이 아닙니다. 억지 모임 속에서 허비한 돈과 시간, 그리고 그 안에서 느낀 모욕이 진짜 독입니다. 남의 시선과 체면 때문에 끌려다니면 결국 내 삶은 남의 무대 장식품으로 끝나고 맙니다. 늙어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원하지 않는 모임에 억지로 끌려가지 않아야 비로소 내 인생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욕을 먹더라도, 인색하다는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나의 시간과 돈을 나 자신을 위해 지키는 것이 진짜 현명한 노년입니다. 마지막 순간 나는 남의 잔치에 끌려다니며 살지 않았다. 내 인생은 오직 내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성공적이고 존엄한 노년입니다. 늙어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가족과 친구의 갈등에 휘말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갈등의 한복판에 놓이기 쉽습니다. 형제들끼리의 유산 싸움, 며느리와 딸의 다툼, 오랜 친구 사이의 금전 문제까지 당사자가 아니어도 어른이니까 중재해 달라는 말로 얽혀듭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타인의 분쟁에 질질 끌려다니는 지옥으로 바뀝니다. 늙어 평온해야 할 시간이 남의 싸움터에 끌려가 피투성이로 망가지는 순간으로 변합니다. 경기도 고양에 살던 최인숙 씨가 바로 그 피해자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가족은 화합해야 한다는 말을 믿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형제들 간의 유산 분쟁을 말리느라 양쪽 눈치를 보았고, 며느리와 딸이 갈등할 때마다 중간에서 애써 화해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감사가 아니라 비난이었습니다. 형제들은 누구 편을 드느냐라며 그녀를 원망했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딸만 감싼다라며 대놓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어느새 중립을 지킨 어른이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미움받는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결국 우울증 약을 손에 쥐고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몸을 던졌지만 남은 노년은 갈등의 독에 중독된 쓰라린 인생이었습니다. 반대로 대구에 살던 김경자 씨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원칙을 세웠습니다. 남의 싸움에 휘말리지 않는다. 형제들이 유산 문제로 서로 목소리를 높일 때도 그는 단칼에 잘라 말했습니다. 내 앞에서 싸우지 마라. 내 인생에 끌어들이지 마라. 딸과 며느리가 사소한 문제로 다툴 때도 너희 문제는 너희가 풀어라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처음엔 가족들이 매정하다며 불만을 터뜨렸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그 태도가 현명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덕분에 김경자 씨는 남의 분쟁에 휘말려 울분을 토하는 대신 자기 시간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여행을 다니고 친구들과 즐겁게 웃으며 평온한 노년을 누렸습니다. 갈등에 끌려 들어가지 않으니 그의 얼굴에는 늙음보다 여유가 먼저 자리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너무도 잔혹하게 대비됩니다. 한쪽은 가족과 친구의 갈등에 끌려다니며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 우울증과 병든 몸만 남겼고, 다른 한쪽은 이기적이라는 욕을 먹더라도 선을 지켜 자기 인생을 지켰습니다. 노년을 파괴하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남의 다툼 속에 내 인생을 태워 없애는 일입니다. 타인의 분쟁에 휘말리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남의 싸움판에 끌려다니는 꼭두각시가 됩니다. 늙어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가족과 친구의 갈등에 휘말리지 않아야만 내 남은 삶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욕을 먹더라도 무심한 사람이라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남의 싸움에 끌려다니며 눈물 흘리느니 이기적이라 욕먹더라도 평온하게 웃는 편이 훨씬 값집니다. 마지막 순간 나는 남의 갈등에 끌려들지 않았다. 내 인생은 오롯이 내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성공한 노년입니다. 늙어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형제의 불행이 내 짐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피 한 방울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떨어져 살던 형제의 불행이 어느 순간 내 어깨를 짓눌러 버립니다. 그들의 빚, 그들의 실패, 그들의 병까지 고스란히 내 짐이 되어 돌아옵니다. 하지만 정작 힘들 때 형제니까 도와야지라며 손을 내밀던 그들은 내가 무너질 땐 뒤돌아서는 잔혹한 타인이 되어버립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살던 한정희 씨는 그런 희생양이었습니다. 오빠가 사업에 실패해 수억 원의 빚을 지자 친척과 가족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동생이니까 도와야지. 그는 노후를 위해 모아둔 퇴직금을 꺼내 오빠의 빚 일부를 대신 갚았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고마움은커녕 더 당당해졌습니다. 너는 연금도 나오잖아. 좀 더 도와줄 수 있잖아. 결국 한 씨는 남은 노후 자금까지 빼앗기고 본인은 병원 비조차 마련하지 못해 무릎 수술을 포기했습니다. 가장 잔혹한 건 정작 자신이 아플 땐 오빠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형제의 불행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켰고 남은 노년은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반대로 충북 청주에서 살던 이명숙 씨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남동생이 투기 실패로 집을 잃고 누나, 우리 좀 도와줘라며 찾아왔을 때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 노후 자금은 내 목숨줄이다. 내 불행은 내 짐일 뿐 내 짐이 아니다. 가족들은 그를 매정하다 욕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을 위해 모아둔 돈으로 노후를 준비했고 매달 여행을 다니며 여유로운 삶을 누렸습니다. 지금도 그는 이기적이라는 욕은 잠깐이지만 남의 짐을 떠안아 인생을 망치는 건 평생이다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욕을 먹어도 자기 몫을 지킨 선택이 결국 웃는 노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두 사람의 삶은 너무도 처절하게 갈립니다. 한쪽은 형제의 불행을 떠안으며 빈손과 눈물로 늙었고 다른 한쪽은 욕을 먹더라도 단호히 선을 그으며 자유를 지켰습니다. 형제라는 말에 속아 남의 짐을 떠안는 순간 내 인생은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비극으로 변합니다. 노년을 파괴하는 건 병도 외로움도 아닙니다. 바로 남의 불행이 내 짐으로 변하는 그 잔혹한 순간입니다. 늙어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형제의 불행이 내 짐으로 변하지 않도록 단호히 선을 그어야만 내 인생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착한 누나, 헌신적인 형이라는 이름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작 내 삶이 폐허가 된다면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일 뿐입니다. 욕을 먹더라도 냉정하다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내 짐은 내가 지고 남의 짐은 남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 나는 남의 불행에 끌려들지 않았다. 내 인생은 끝까지 내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존엄한 노년이 완성됩니다. 늙어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다섯 번째 이유는 모든 결정이 단순해지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가장 무서운 것은 복잡한 인간관계와 끝없는 타협입니다. 자식 눈치, 형제의 기대, 친구의 부탁까지 매번 고려하다 보면 내 삶의 결정은 산더미 같은 조건 속에서 꼬이고 맙니다. 그러나 이기적으로 살기로 마음먹는 순간 세상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해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지 하기 싫은지 단 두 가지 선택만 남기면 됩니다. 이 간단한 원칙 하나가 노년의 삶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서울 마포에 살던 박정희 씨는 평생 남을 챙기느라 자기 결정을 미뤘습니다. 아들이 부탁하면 병원 예약도 뒤로 미루고 며느리가 도와달라 하면 자신의 모임도 취소했습니다.
친구가 힘들다며 돈을 빌려달라 하면 거절도 못하고 선뜻 내줬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정작 자신의 노년은 한순간도 자기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고 싶은 여행은 늘 미뤄졌고 배우고 싶던 요가 수업도 나중에라며 포기했습니다. 75세가 되던 해 그는 병원 침대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한 번도 내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 매번 남의 결정에 끌려다니다 이렇게 늙어버렸어. 남을 위해 복잡하게 얽힌 결정들 속에서 결국 그는 자기 인생을 잃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대전에서 살아온 이성자 씨는 달랐습니다. 60세가 되던 날 그는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내 삶의 기준은 단순하다. 하고 싶으면 한다. 싫으면 안 한다. 그 원칙 하나로 그는 노년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아들이 아이 봐달라고 했을 때도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 시간은 내 거다.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며 울먹여도 그는 웃으며 잘라냈습니다. 내 돈은 내 노후를 위해 있다. 대신 그는 하고 싶던 그림을 배우고 1년에 몇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며 자신의 시간을 오롯이 즐겼습니다. 남들은 여전히 이기적이다라며 손가락질했지만 정작 그는 하루하루가 단순하고 가볍게 흘러가는 행복을 누렸습니다. 남의 복잡한 부탁과 갈등에 휘말리지 않으니 그의 노년은 언제나 자유로웠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한쪽은 남의 부탁과 요구에 휘둘리며 매번 복잡한 결정을 강요당하다 결국 자기 인생을 잃었고, 다른 한쪽은 이기적이라는 욕을 먹더라도 단순한 원칙 하나로 삶을 지켜내며 웃으며 늙어갔습니다. 노년의 평온을 무너뜨리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수많은 갈등과 조건 속에서 내 결정을 빼앗기는 일입니다. 늙어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모든 결정이 단순해져야만 내 인생이 온전히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남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고 싶은지 하기 싫은지 그것만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노년은 자유로워지고 남은 시간은 후회 대신 웃음으로 채워집니다. 마지막 순간 나는 내 뜻대로 살았다. 내 인생은 단순했지만 가장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존엄한 노년입니다. 늙어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6번째 이유는 내 실수를 내가 책임지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늙어서까지 가족과 친구를 챙기다 보면 내 작은 실수가 단순히 내 잘못으로 끝나지 않고 온갖 구설과 원망, 심지어 평생 씻을 수 없는 짐으로 커집니다. 남을 위해 살면 내 실수가 곱절로 부풀려지고 내가 책임질 필요 없는 짐까지 떠안게 됩니다. 하지만 이기적으로 살면 어떨까요? 내가 내 실수를 감당하고 끝내면 됩니다. 누구에게도 끌려다니지 않고 누구도 내 인생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살던 박영자 씨는 평생 남 챙기느라 자기 삶을 잃었습니다. 퇴직 후 모아둔 돈으로 작은 가게를 열었는데 경험 부족으로 단기간에 실패했습니다. 사실 그 실패는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그냥 본인만 손해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족이었습니다. 형제들은 괜히 욕심부려 돈 날렸다며 욕했고 자식은 엄마가 경솔하다며 화를 냈습니다. 결국 그는 실패의 대가로 돈만 잃은 게 아니라 가족의 신뢰와 체면까지 무너져야 했습니다. 내 실수로 끝났어야 할 일이 남의 비난 속에서 평생 주홍글씨가 된 것입니다. 노년에 남은 건 후회와 수치심뿐이었습니다. 반대로 충남 아산에서 살던 최명자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노후에 작은 카페를 차렸다가 역시 운영 미숙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내 실수는 내가 책임지고 끝낸다.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않는다. 그는 빚을 조금씩 갚으며 담담히 받아들였고 그 후 다시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엄마, 괜히 고생했잖아라고 해도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인생이니 내가 책임진다. 너희랑은 상관없다.
그 단호함 덕분에 그의 실패는 짐이 아니라 단순한 경험으로 끝났습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실패조차도 자기 인생의 일부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삶은 잔혹하게 갈립니다. 한쪽은 가족과 친구의 시선 속에서 자기 실수를 평생 끌어안고 수치와 원망의 굴레에 묶여 살았습니다. 다른 한쪽은 이기적이라 욕을 먹더라도 자기 실수를 자기 것으로 끝내며 여전히 당당하고 자유로운 노년을 살았습니다. 남의 시선과 평가 속에 살면 작은 실수도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키지만 이기적으로 살면 내 실수는 그저 내 인생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늙어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내 실수를 내가 책임지면 거기서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남의 원망을 짊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내 잘못은 내가 감당하고 다시 일어서면 그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노년에 필요한 단순하고 강력한 삶의 태도입니다. 욕을 먹더라도 이기적이라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끝낸다는 철학만이 평생 자유를 보장합니다. 마지막 순간 내 실수는 내 몫이었고 내 인생은 내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존엄하고 성공한 노년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더 이상 남에게 끌려다니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의 요구, 형제의 부탁, 친구의 눈치 따위에 내 시간을 팔아넘기지 말고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써야 합니다. 하고 싶었던 일을 미루지 말고 지금 시작하고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즐기며 아프면 가장 좋은 병원에서 당당히 치료받아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이기적이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내 욕망을 지키는 것이 진짜 행복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체면과 의무라는 족쇄를 끊어내고 내 인생을 내 방식대로 단순하게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 나는 끝까지 내 삶을 지켰다. 내 노년은 나의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존엄하고 가장 행복한 노년입니다. 야, 저기 저 아저씨 알지? 재혼했다더라. 근데 요즘 얼굴이 반쪽이 됐어. 맞아, 나도 들었어. 새 식구들한테 휘둘리면서 고생이 장난 아니라던데. 결국 평생 모은 재산은 소송비로 날리고 노년이 지옥으로 바뀌었지. 노년의 재혼은 주변에서 보기에는 달콤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전혀 다릅니다. 작은 미소 뒤에 감춰진 건 예기치 못한 고통과 불행입니다. 외로움을 달래려 잡은 손이 결국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덫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재혼이 왜 무서운 함정으로 변하는지 그 숨겨진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기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노년에 재혼하면 닥쳐올 첫 번째 불행은 새 배우자의 병수발이 내 노년을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외롭다는 이유로 혹은 누군가와 마지막 길을 함께 걷고 싶다는 생각으로 재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곧 내 남은 인생을 갉아먹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고통으로, 동반자가 아니라 간병인으로 전락하는 순간부터 내 노년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젊을 때라면 함께 버틸 힘이 있지만 이미 몸이 쇠약해진 나이에 타인의 병수발을 떠안는다는 건 내 생명을 갈아 넣는 일입니다. 결국 재혼은 내 남은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는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은숙 씨의 이야기가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그는 외로움을 참지 못하고 재혼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서로 기댈 수 있다는 안정감의 웃음도 되찾았고 주변에서도 잘했다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년 지나자 재혼한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김은숙 씨의 인생은 간병으로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식사 보조, 약 챙기기, 몸 닦기, 화장실 보조까지 이어지는 하루. 잠든 새벽에도 남편의 기침과 신음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경제적 여유도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이 매달 수백만 원씩 나가면서
본인조차 진료를 미루며 버텨야 했습니다. 한때는 서로 사랑한다 믿었던 남편은 이제 환자였고 김은숙 씨는 아내가 아닌 무료 간병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내가 재혼한 건 사랑이 아니라 짐을 떠안은 거였다. 내 자유도 내 건강도 다 아자가 버린 굴레였다. 그녀의 노년은 동반자가 아닌 무거운 병수발로 무너져 내린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반대로 부산의 이정호 씨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부인과 사별했지만 그는 끝까지 재혼을 거부했습니다. 외롭지 않겠냐는 주변의 우려에도 그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건강과 자유를 지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덕분에 아침마다 뒷산을 오르며 몸을 단련했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바둑을 두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손주들에게도 부담스럽지 않게 용돈을 챙겨줄 수 있었고 몸이 아프면 주저없이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내 몸 하나 챙기기도 힘든 나이에 다른 사람의 병수발까지 떠안는 건 자살행위다. 홀로였지만 그의 노년은 평온했고 무엇보다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꾸려갈 수 있었습니다. 외로운 고요보다 더 끔찍한 건 끝없는 간병의 굴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은 우리에게 잔혹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노년의 재혼은 행복의 시작이 아니라 고통의 올가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 배우자의 병수발은 나의 자유와 존엄을 집어삼키며 내 마지막 시간을 돌이킬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노년의 평온과 자존을 지키고 싶다면 재혼이라는 달콤한 환상 뒤에 숨어있는 지독한 현실을 반드시 직시해야 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함께 아파할 낯선 짐이 아니라 홀로라도 당당히 지켜낸 내 자유와 평화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진짜 지켜야 할 것은 사랑의 이름을 쓴 족쇄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나만의 삶입니다. 노년에 재혼하면 닥쳐올 두 번째 불행은 새 배우자의 가족들이 나를 돈줄로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시선과 환영의 말에 속아 마음이 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들의 진짜 속내가 드러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통장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노년에 모아둔 퇴직금, 연금, 집 한 채가 하루아침에 타인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먹잇감으로 변합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존중받는 어른이 아니라 끝없이 쥐어짜내야 하는 ATM 기계로 전락해 버립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재혼이 순식간에 계산과 탐욕의 무대로 바뀌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정혜순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배우자의 가족들은 처음에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아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어머니로 생각하겠습니다. 라는 말에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부터 상황은 돌변했습니다. 배우자의 자녀들이 집요하게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연금 받으신다면서요? 생활비 좀 보태주세요. 다음 달에 전세 보증금이 모자라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시댁 식구라고 생각해 기꺼이 도왔습니다. 하지만 요구는 점점 늘어났고 금액은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정혜순 씨의 통장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녀가 지켜온 노후 자금은 순식간에 새 가족들의 손에 흘러들어갔고 남은 건 빚과 후회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아내가 아니라 봉이었어요. 내 이름은 사라지고 오직 돈만 남았습니다. 사랑이라 믿고 시작한 재혼이 순식간에 함정이 되어버린 현실이었습니다. 반대로 부산에 사는 장성호 씨는 재혼을 권유받았지만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부인이 세상을 떠난 뒤 외로움이 컸지만 그는 냉정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진 건 연금과 집 한 채뿐인데 그걸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없을 리 없다. 실제로 주변에서 몇 차례 재혼 자리를 권했지만 상대 여성의 가족이 은근슬쩍 재산을 물어보는 장면을 보고 바로 돌아섰습니다. 장성호 씨는 홀로 살면서도 당당했습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생활을 꾸리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며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선택에 대해 말했습니다.
외로운 건 잠깐이지만 돈줄로 전락하면 평생이 지옥이다. 그의 노년은 고독했지만 평온했고 무엇보다 스스로 지켜낸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한 사람은 새 배우자의 가족들에게 평생 모은 돈을 뜯기며 쓰라린 후회를 삼켰고, 다른 한 사람은 홀로이지만 자기 자산과 존엄을 지켜내며 삶을 즐겼습니다. 노년의 재혼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이 대비는 충격적인 경고가 됩니다. 새 배우자의 가족들이 진심으로 나를 환영하는 듯 보여도 결국 내 지갑을 향한 탐욕일 수 있습니다. 결국 노년에 남는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끝까지 내 돈을 지켜낸 냉철한 선택입니다. 재혼이라는 달콤한 미소 뒤에 숨어있는 잔혹한 진실을 똑똑히 보지 못한다면 내 마지막 시간은 타인의 탐욕에 집어삼켜질 뿐입니다. 노년에 재혼하면 닥쳐올 세 번째 불행은 생활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입니다. 재혼을 선택하는 순간 단순히 배우자 한 사람만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새 배우자의 생활 습관, 소비 방식, 심지어 그 가족들의 요구까지 따라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노후를 지혜롭게 살아가자며 다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혼자 살 때는 충분했던 연금이 재혼 후에는 턱없이 모자라지고 작은 사치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연금은 빠르게 줄고 통장은 바닥을 드러내며 결국은 내 남은 삶이 핏더미 위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재혼이 순식간에 무서운 경제적 굴레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김정숙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외로움을 달래고 싶어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 남성이 따뜻했고 함께라면 노년이 든든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현실은 충격이었습니다. 새 남편은 젊을 적 사업 실패로 연금이 적었고 생활비 대부분이 김정숙 씨 몫으로 넘어갔습니다. 남편은 당신이 조금 더 벌어둔 게 있으니 당분간만 보태달라라며 시작했지만 그 당분간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은 남편과 그의 자녀들까지 쓰는 돈으로 흘러들어갔고 병원비와 식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결국 김정숙 씨는 혼자 살 때는 넉넉하다고 느꼈던 돈으로 하루하루를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내가 아니라 지갑이었어요. 함께라 더 나을 줄 알았는데 혼자 살 때보다 더 가난해졌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재혼이 순식간에 경제적 함정이 된 비극이었습니다. 반대로 대구에 사는 이영호 씨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부인과 사별한 뒤 주변에서 재혼을 권했지만 그는 끝내 거절했습니다. 외로움은 참을 수 있다. 하지만 돈 문제는 참는다고 끝나지 않는다. 그는 홀로 사는 대신 생활비를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는 생활비를 맞추고 의료비를 위해 따로 적금을 들었으며 가끔은 여행도 다니며 자신을 위해 돈을 썼습니다. 그는 주변 친구들의 재혼 후 불행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실제로 가까운 지인이 재혼 뒤 새 배우자의 빚을 떠안아 집까지 잃는 걸 지켜본 뒤 재혼을 하지 않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노년은 외롭지만 평온했습니다. 누군가의 지갑으로 전락하지 않고 자신의 돈을 스스로 쓸 수 있는 자유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례는 한 가지 잔혹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생활비라는 무거운 짐을 끌어안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하면 더 풍족할 것이라는 착각은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납니다. 연금은 2배가 아니라 절반으로 쪼개지고 의료비와 생활비는 오히려 2배로 늘어납니다. 한 사람의 삶을 지탱하던 돈이 두 사람의 삶을 버티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재혼은 내 노후 자금을 송두리째 삼켜버리는 거대한 블랙홀로 변합니다. 노년에 진정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짐이 아니라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냉철한 판단입니다. 외로움은 취미와 친구, 그리고 내 스스로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무너진 경제는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재혼이라는 이름의 달콤한 환상 뒤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생활비라는 잔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지켜야 할 것은 사랑이라는 허울이 아니라 내가 평생 일구어온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노년의 평온을 원한다면 재혼이 불러올 생활비의 늪을 반드시 직시해야 합니다. 노년에 재혼하면 닥쳐올 네 번째 불행은 사소한 취향 차이가 전쟁으로 번지는 것입니다. 젊을 때라면 단순히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노년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고집은 강해지고 작은 생활 습관 하나가 불덩이처럼 번져 서로를 갈갈이 찢습니다. 밥상에 반찬 하나, TV 채널 하나, 잠자리 습관 하나가 끝내는 싸움의 불씨가 되고 그 불씨는 집안 전체를 지옥 같은 전쟁터로 바꿔 놓습니다. 부산에 사는 최명희 씨의 사례는 충격적입니다. 그녀는 60대 후반에 재혼하며 이제는 의지할 사람이 생겼다며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은 시작부터 밥상이었습니다. 최 씨는 평생 담백한 음식을 즐겼지만 남편은 짜고 매운 음식만 고집했습니다. 왜 내 입맛에 맞춰야 해? 라는 남편의 한마디에 다툼이 시작되었고 결국 매 끼니가 전쟁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이 없으면 밥상을 뒤엎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최 씨는 눈물을 삼키며 다시 음식을 만들었지만 그 모욕은 쌓이고 쌓여 상처가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녀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고혈압이 심해졌고 결국 의사는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이라 믿고 시작했지만 매일이 전쟁이었다는 최 씨의 고백은 노년 재혼의 잔혹한 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반대로 강릉에 사는 이준호 씨는 비슷한 상황에서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혼자가 된 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재혼을 고민했지만 지인의 경험담을 듣고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 지인은 단순히 잠자리 습관 때문에 파탄을 맞았던 사람입니다. 한쪽은 불을 켜야 잠을 잘 수 있었고 다른 한쪽은 불이 조금이라도 켜져 있으면 신경질을 냈습니다. 결국 부부 침실은 매일 고함과 욕설이 오가는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이준호 씨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혼자 자면 불이 켜져 있든 꺼져 있든 누구와 싸울 필요가 없다. 그는 재혼을 거부하고 혼자만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덕분에 매일 아침 원하는 음악을 틀고 저녁에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평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소한 취향 차이로 내 노년을 전쟁터로 만들 바에는 차라리 혼자가 낫다. 이 두 사례가 말해주는 진실은 단순합니다. 노년의 재혼은 사랑이 아니라 취향 전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살면 내 방식대로 살아도 아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혼하면 밥상에서부터 침실까지 생활의 모든 순간이 협상과 갈등으로 변합니다. 결국 사소한 취향 차이는 작은 불씨가 아니라 집안을 집어삼키는 불길로 번집니다. 그리고 그 불길은 내 건강과 마음, 심지어 남은 인생 전체를 불태웁니다. 노년의 평온은 사소한 차이를 참아내는 인내심이 아니라 차라리 혼자서 누리는 자유에서 옵니다. 재혼이라는 달콤한 환상 뒤에는 사소한 취향이라는 이름의 폭탄이 숨어 있습니다. 그 폭탄은 언제든 폭발해 내 삶을 전쟁터로 만들 것입니다. 결국 지켜야 할 것은 사랑의 허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유와 평화입니다. 노년에 재혼하면 닥쳐올 다섯 번째 불행은 새 배우자의 손주들까지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란한 가족을 꾸린 듯 따뜻해 보입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라 부르며 웃는 얼굴로 달려올 때 잠시 마음이 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무거운 요구와 끝없는 부담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 용돈을 쥐어주고 옷을 사주고 학원비를 보태주다 보면 내 통장은 순식간에 바닥이 납니다. 결국 내 자식과 손주는 뒷전이 되고 새 배우자의 손주들이 내 노후를 잠식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결과는 타인의 손주들을 위해 내 노후를 희생하는 희극이자 비극이 됩니다.
대전의 박영자 씨는 남편과 사별 후 외로움을 달래려 재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새 배우자의 가족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어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새 배우자의 손주들이 집에 놀러 올 때마다 용돈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10,000원만 주세요. 라는 말이 처음에는 귀엽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횟수는 매주 늘어났고 금액도 점점 커졌습니다. 생일이면 옷과 장난감을 사줘야 했고 명절이면 두툼한 세뱃돈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학원비가 부족하다며 보태달라는 요구까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매달 연금의 절반이 아이들을 위해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그녀의 친손주에게 줄 용돈조차 빠듯해졌습니다. 나는 누구의 할머니인가? 내 자식은 내게서 멀어지고 낯선 손주들만 나를 둘러쌌다. 박영자 씨의 절규는 노년 재혼의 잔혹한 단면이었습니다. 반대로 전북 군산에 사는 이철수 씨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부인과 사별 후 외로움을 느끼며 재혼을 고민했지만 지인의 사례를 보고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 지인은 재혼 후 배우자의 손주들을 뒷바라지하다가 결국 자기 친손주와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손주들이 놀러 올 때마다 과자와 장난감을 사주고 학원비까지 지원하다 보니 정작 자기 자식과 손주들이 아버지는 새 가족만 챙긴다며 돌아섰던 것입니다. 이철수 씨는 그 모습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내 손주에게만 할아버지이고 싶다. 남의 아이들까지 떠안고 싶지 않다. 그는 결국 혼자를 선택했습니다. 대신 그는 자기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번 돈을 자기 피부치에게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돈은 내 피와 땀의 결과다. 남의 손주들에게 쓰는 순간 내 삶은 빼앗기는 거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한 가지 무서운 진실을 드러냅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히 배우자와 함께 사는 일이 아니라 그 뒤에 얽혀있는 손주들까지 떠안아야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려 시작한 결혼이 어느새 낯선 아이들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떠안는 고통으로 변합니다. 손주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는 무거운 경제적 압박은 노년의 안전망을 산산조각 냅니다. 결국 내 손주가 아닌 아이들을 챙기다 내 자식과 손주와의 관계마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노년의 평온은 낯선 아이들의 웃음이 아니라 내 자손과 함께 나누는 진짜 따뜻한 시간에서 나옵니다. 재혼이라는 환상 뒤에는 새 손주들이라는 예기치 못한 짐이 숨어 있습니다. 그 짐은 내 지갑을 비우고 내 관계를 무너뜨리며 결국 내 노년을 송두리째 집어삼킵니다. 지켜야 할 것은 외로움을 잠시 달래는 환상이 아니라 내가 피땀 흘려 지켜온 가족과 삶입니다. 노년에 재혼하면 닥쳐올 6번째 불행은 법적 문제에 휘말려 재판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랑이라 믿고 시작한 관계가 어느 순간 서류와 판결문 속에서 찢겨나갑니다. 처음에는 작은 갈등이었는데 그 갈등이 재산과 상속, 생활비와 부양, 의무 문제로 이어지면서 법정 다툼으로 번집니다. 재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양쪽 가족들의 이해관계가 뒤엉켜 폭발하는 지뢰밭 위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 내 노년은 평온이 아니라 소송과 재판이라는 지옥의 굴레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김은자 씨는 남편과 사별 후 재혼을 했습니다. 처음엔 든든한 동반자가 생겼다는 안도감에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뒤 새 배우자가 쓰러져 거동이 불편해지자 상황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배우자의 자녀들이 나타나 병원비와 간병비는 우리 아버지와 재산을 합쳐 처리해야 한다며 김은자 씨에게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본인 재산은 본인 노후를 위해 쓰고 싶었기에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자녀들은 법적 절차를 밟겠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결국 김은자 씨는 재혼으로 얻은 행복 대신 매달 변호사 사무실과 법원을 오가야 했습니다. 판사 앞에서 낯선 이들과 다투는 치욕, 법정에서 노인의 존엄이 짓밟히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나는 사랑을 얻으려 했지만 결국 법정에 끌려 나온 죄인처럼 살았다. 반대로 광주에 사는 최성호 씨는 재혼을 신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주변에서 재혼 후 법적 문제로 파탄난 사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의 친구는 재혼 후 아내의 상속 문제에 휘말려 3년 넘게 재판을 다녔습니다. 집문서와 예금 통장이 증거로 제출되고 증인까지 불려 나와 진흙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최성호 씨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법정이 아니라 공원 벤치에 앉아 노년을 마무리하고 싶다. 그는 홀로 살면서도 법적 문제와는 무관하게 자유를 누렸습니다. 연금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가끔은 여행을 떠나며 스스로를 지켰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잠시지만 법정 싸움은 평생을 무너뜨린다. 이 두 사례가 보여주는 건 너무도 분명합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히 정서적 동행이 아니라 법적 지뢰밭을 밟는 선택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배우자의 자녀들, 친척들, 심지어는 국가가 개입해 내 재산과 권리를 가르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평온해야 할 노년이 소송 서류와 판결문 속에서 찢겨나가고 결국 나는 원치 않는 싸움의 한가운데 서게 됩니다. 노년의 마지막 가치는 평화와 존엄입니다. 하지만 재혼은 그 평화를 송두리째 빼앗고 법정이라는 전쟁터에 내던집니다. 새 배우자의 손을 잡는 순간 그 뒤에 숨어 있는 자녀와 친척들의 눈길까지도 함께 끌어안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는 법적 함정을 보지 못한다면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은 판사의 방망이 소리로 끝날지도 모릅니다. 결국 지켜야 할 것은 사랑의 허울이 아니라 내가 피땀 흘려 지켜온 평온한 삶과 존엄입니다.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을 댓글에 적어주시면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야, 너 다시 재혼할 생각은 없지? 혼자 사는 거 외롭지 않아? 그래도 말동무는 있어야 하지 않겠어? 이렇게 쉽게 던져지는 말들이 노년에 들어선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습니다. 혼자의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건 함께하면서 느끼는 지독한 고통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의 고요함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포장된 노년의 재혼, 그 안엔 치명적인 덫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노년에 혼자 죽어도 재혼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에 대한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이 끝난 후 여러분들의 경험담과 생각을 댓글에 적어주시어 서로 소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노년에 혼자 죽어도 재혼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중 첫 번째는 노후 생활 계획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일하며 모은 돈, 철저하게 세운 은퇴 후의 그것은 노후의 안전망이자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자녀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 요양원에 가지 않으려, 최소한의 품위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수십 년을 전략하고 준비해온 계획입니다. 하지만 재혼이라는 단 한 번의 선택이 이 모든 계획을 순식간에 산산조각 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맞는 사람이라도 각자의 경제 상황은 다르고 재정 감각도 천차만별입니다. 남은 여생을 의지하며 살아가려 했던 관계가 오히려 파멸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재혼 후 뒤늦게 드러나는 상대의 부채, 숨겨진 자식 문제, 병원비와 요양비, 각종 금전 분쟁은 말 그대로 노후의 지옥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자신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줄줄 새어나가고 계획했던 여행, 문화생활, 노후 취미는 꿈도 못 꾸게 됩니다. 재혼 상대가 경제 개념이 부족하거나 고의로 재산을 빼가려는 악의적인 경우까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남은 인생을 평온하게 보내기는커녕 재정 파탄과 소송, 심지어 자녀와의 갈등으로 가정이 완전히 붕괴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문제는 법적 재정 책임입니다. 재혼한 배우자가 병들거나 요양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면 본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그 책임이 고스란히 따라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의료비 지출,
장례 비용 등은 법적으로도 일정 부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랑으로 시작했던 재혼이 인생의 마지막을 빚더미와 고립 속에서 보내게 하는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후반의 박모 씨는 젊은 시절부터 악착같이 일해 모은 퇴직금과 연금으로 노후를 설계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문화센터에서 수업도 들으며 조용한 혼자만의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과 가까워졌고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다 결국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혼 1년도 안 되어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상대 여성은 남편에게 말하지 않은 그에게 카드 빚과 두 자녀의 생활비를 남몰래 대주고 있었으며 박 씨의 통장에서 수백만 원씩 빠져나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불쾌함을 표현하자 돌아온 건 같이 사는 사이에 그 정도 이해도 못하느냐는 원망이었습니다. 박 씨는 관계를 정리하려 했지만 이미 공동명의로 바꾼 집 때문에 법적 소송에 휘말렸고 그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변호사 비용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상대 여성의 자녀가 박 씨에게 찾아와 우리 엄마 건드리지 말라며 폭언을 퍼붓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자녀들과도 갈등이 생겼고 결국 그는 갈 곳 없는 몸이 되어 조그만 임대 아파트로 쫓기듯 옮겨갔습니다. 철저히 준비한 노후였지만 단 한 번의 재혼이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고요하고 단단했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흔들렸고 지금 박 씨는 매달 적자를 메꾸기 위해 경비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에 기대어 무심코 열어버린 문이 인생 최후의 함정일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노후의 삶은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감정과 변수 앞에 자신을 내맡기는 순간 그 대가는 상상 이상의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는 재혼 후에도 외롭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절망과도 같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을 자고 아무도 자신의 안부를 묻지 않는 날들이 이어질 때 사람은 결국 누군가를 다시 찾게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라면 이 고독이 사라질 것 같고 손을 잡고 걸을 사람이 생기면 삶이 조금은 따뜻해질 거라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혼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잔인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것이 곧 외로움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고독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혼한 배우자가 함께 있어도 정서적 교감이 부족하고 일상에 온기가 없다면 그 외로움은 오히려 더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한 지붕 아래 두 사람이 살아도 마음은 서로 딴 곳을 향하고 말은 줄고 서로의 존재가 짐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겉으론 부부지만 속은 낯선 타인처럼 살아가는 그 참담함은 차라리 혼자인 편이 나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노후에 다시 시작한 인연이 기대와는 달리 실망과 갈등만 안겨주면 마음은 더욱 황폐해지고 삶에 대한 의욕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특히 노년의 재혼은 서로의 삶의 방식이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사소한 생활 습관조차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음식 취향부터 TV 채널, 잠자는 시간까지 모든 것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반복되면 결국 말조차 하지 않게 되고 애정은커녕 회피와 냉랭함만 남습니다. 그 순간 재혼은 더 이상 외로움을 덜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또 하나의 감옥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감옥은 혼자일 때보다 더 고립되고 더 고통스럽습니다. 70대 초반의 이모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긴 시간 혼자 지내며 외로움을 견뎠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던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또래 남성과 교제하게 되었고 마음의 허전함을 채울 수 있다는 기대감에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초반엔 대화도 많고 함께 식사도 하며 웃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상황은 급속도로 바뀌었습니다. 상대는 매사에 간섭이 심했고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반복하며 이 씨를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마음이 맞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하루는 같이 TV를 보던 중 사소한 드라마 장면으로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이후 대화가 거의 끊겼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각자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생일이나 기념일에도 아무런 말 없이 지나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이 씨는 매일같이 차라리 혼자였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반복하게 되었고 결국 우울증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상대가 집 안에 있어도 서로 말을 하지 않고 밥도 따로 먹으며 지내는 동거 타인이 되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이 씨는 재혼 전보다 오히려 더 외롭다고 호소했습니다. 마음을 나눌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했고 단지 함께 산다는 사실만으로 외로움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결국 이 씨는 다시 별거를 선택했고 법적 이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를 피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함께 산다고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진심이 오가지 않는 관계는 독보다 더 해롭습니다. 노후의 외로움을 해소하겠다는 희망으로 재혼을 선택했다가 그 외로움이 더 짙어지고 깊어져 삶의 마지막 순간마저 고통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무작정 누군가를 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할 시점입니다. 재혼은 해답이 아니라 또 하나의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재혼 상대가 과거 결혼 생활을 계속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현재를 바라보는 감정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혼의 경우, 특히 노년의 재혼에서는 과거의 그림자가 끊임없이 따라다닙니다. 함께 살아온 시간이 긴 만큼 재혼 상대는 이전 배우자에 대한 기억과 추억을 쉽게 잊지 못합니다. 문제는 그 기억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입 밖으로 꺼내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밥을 먹다가도 TV를 보다가도 심지어 침대에 누운 순간조차도 그 사람은 이럴 때 이렇게 했지, 전에 살던 집에서는 이랬어 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듣는 사람의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프고 치욕스럽습니다. 노년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 기대에 부푼 상태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자존감은 산산조각 납니다. 나는 이 사람의 과거를 이기지 못하는 존재인가? 지금의 나는 비교 대상에 불과한가? 이런 의심은 곧 괴로움으로 바뀌고 그 괴로움은 결국 관계의 독으로 변합니다. 특히 상대가 자주 예전 배우자와 현재의 상황을 비교하거나 그 시절의 물건을 소중히 보관하고 있거나 자녀들과의 대화에서 과거 배우자를 이상화하는 경우 현재의 배우자는 점점 존재감을 잃고 외톨이가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경우 결국 둘 사이의 관계에 깊은 균열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말은 줄고 감정은 멀어지며 결국 같은 공간에 있어도 정서적으로는 완전히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 상대의 과거 배우자에 대한 언급이 모욕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것이 다툼의 불씨가 되어 폭언과 갈등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런 관계는 결코 건강하지 않으며 사랑을 기대하고 시작한 재혼이 상처와 수치심으로 끝나게 됩니다. 65세의 정모 씨는 오랜 홀로 생활 끝에 만난 60대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밝은 성격과 따뜻한 배려에 끌렸고 함께하는 삶에 대한 기대감도 컸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몇 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중에도 자주 전 남편은 이런 음식을 좋아했었지, 그 사람은 나에게 늘 꽃을 사다 줬어 라고 말했고 생일이 되자 예전 남편이 사줬던 반지를 꺼내 보이며 추억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오래 함께한 사람이니 그리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언급은 점점 잦아졌고 마침내 정 씨가 선물한 옷을 받으며 그 사람은 이런 스타일을 더 잘 골랐었는데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자존심이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이후로는 작은 말과 행동에도 예민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상대가 거실 한편에 전 남편의 사진을 놓고 절대 치우지 않으려 했다는 점입니다.
정 씨가 사진을 옮기려 하자 그 사람은 나에게 전부였어. 당신은 이해 못해라는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말도 하지 않고 각 방을 쓰며 사실상 정서적 이혼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함께 사는 집안은 냉기만 감돌고 정 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례는 재혼이 단순한 생활 동반자 선택이 아닌 감정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파멸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의 관계를 침식하게 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감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재혼 상대의 과거 언급이 반복되면 현재의 나를 짓밟는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과거에 묶인 사랑은 독이며 그 독이 지금의 삶을 서서히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노년의 평온함을 지키고 싶다면 과거의 망령이 들이닥칠 틈조차 주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 가지 돈 문제로 고통스럽게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노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경제적 안정입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 생활비를 감당하며 조용하고 품위 있게 여생을 보내는 것이야말로 많은 이들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재혼이라는 선택은 이 경제적 균형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변수입니다. 함께 사는 사람과 돈 문제가 생기면 감정의 골은 훨씬 깊어지고 갈등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했던 관계가 돈 앞에서 비참하게 무너지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자주 일어납니다. 재혼 상대의 채무 문제, 무분별한 소비 습관, 자녀를 향한 금전 지원 요구, 보험이나 재산 명예 문제 등은 순식간에 본인의 삶까지 흔들리게 만듭니다. 특히 노년에는 소득이 정해져 있는 만큼 한 번의 금전적 실수가 평생의 노력을 송두리째 날릴 수도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재혼을 하면서 상대방의 빚이나 가족 문제까지 함께 떠안게 되는 경우입니다. 과거 연체된 카드값, 개인 채무, 심지어 도박이나 투자 실패로 인한 파산 기록까지 본인의 인생을 덮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맺는 순간 공동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그 모든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직금, 연금, 집, 자동차 같은 자산이 상대방의 요구나 분쟁에 휘말려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자녀들과의 관계도 깨지고 결국 자신이 보호받아야 할 노년이 경제적 파탄 속에 고통받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더불어 노년의 돈 문제는 건강 문제로도 직결됩니다. 의료비, 약값, 요양비용 등 필수 지출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돈 문제가 곧 생존 문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68